안녕하세요. 서초동 사이다 이호영 변호사입니다. 최근 인터넷에서 아주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알패스 논란이더라고요. 알패스, 리얼 퍼슨 슬래시의 약자인데 팬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아이돌을 주인공으로 삼아서 만든 동성애물인데요. 과거에는 아이돌 멤버의 이름을 넣은 로맨스 소설이 주로 있어 왔는데 요즘에는 그림, 합성 사진, 웹툰, 소설 등 다양한 콘텐츠가 종합적으로 나오고 있고, 문제는 알패스 내용인데 주로 이제 남자 아이들을 동성애 주인공으로 등장을 시키고 이들이 각종 외설스러운 행위를 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운 여름에 끈적거리는 몸으로 들러붙어 침대 시트와 이불이 으로 범벅이 되도록 밤새 질척거리며 하는 걸 보고 싶다. 그러니까 이거 야설이네요, 야설. 이게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소설이다 라고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사실이라고 믿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어이가 없네. 나는 진짜 사귀는 애들을 순수하게 응원하는 것일 뿐인데. 그러니까 진짜 사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안중근이랑 이토 히로부미를 BL로 엮어버립시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보면. 이거는 좀 근데 우리 안중근 의사에 대한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 같은데, 이거는 좀 땅 속에서 피눈물을 쏟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러한 알패스 컨텐츠가 SNS를 중심으로 사고 파는 시장이 이미 형성돼 있고, 요청자가 돈을 주면 남자 아이들 간의 노골적인 성행위 장면 그림이나 합성 사진 같은 것을 만들어주고 이걸 판매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알패스의 이런 음란성이 계속 커지다 보니까 알패스 이용자들을 처벌해달라는 국민 청원이 20만 명 넘어섰다는 거예요, 동의가. 알패스 이용자들의 이야기는 좀 달라요. 우리가 알패스를 해서 아이돌을 먹여 살리는 거다. 알패스는 아이돌의 공백기를 견디는 힘이다. 소속사에서도 알고 이걸 이용한다. 알패스는 아이돌 멤버의 인기 척도다. 알패스를 옹호하는 사람들의 이런 댓글에 대해서 정신적인 고통을 겪는 아이돌이 없다고 우리가 장담할 수 있을까요? 그 아이돌 입장에서 보면은 얼마나 끔찍한 생활이겠어요, 이게. 내가 아이돌을 통해서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에 대해서 가해지는 성적인 모욕이나 희롱들을 참고 감수해야 되는 아이돌의 정신적 고통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된다.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냐? 일단 인터넷으로 유통되는 야한 사진이나 야한 내용, 음란물로 볼 여지가 충분히 있어요. 그래서 음란물 유포죄, 경우에 따라서는 특정 아이돌끼리 서로 성행위를 한다라는 허위 사실을 적시해서 이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어요. 그러니까 알패스를 만들면서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아이돌의 이름을 살짝 바꾸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 경우도 내용을 놓고 봤을 때 그 아이돌이 누군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경우라고 한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다라는 게 우리 대법원 판례이기도 해요. 알패스가 법적으로 불법이 될 여지는 되게 많아 보여요. 근데 문제는 불법이라고 해서 바로 처벌되느냐? 명예훼손 같은 경우는 이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되고, 아이돌이 팬을 고소한다? 이건 어려워요, 현실적으로. 팬들과의 전쟁을 선포하는 건데, 알패스의 시작이 팬심에서 시작된 팬픽이었기 때문에 소속사에서 알패스에 대한 대응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명예훼손 같은 경우는 아이돌이 고소 안 하면은 처벌 안 되겠지만 음란물 유포죄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도 처벌될 수도 있다. 제가 몇 년 전에 이 비슷한 사건을 한번 다뤘던 적이 있어요. 동성애 창작물에 대해서 음란물 유포죄로 벌금 100만 원 약식명령 청구했던 그런 사건도 있었거든요. 문제는 남자 아이돌뿐만 아니라 여자 아이돌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도 지금 많다는 거예요. 딥페이크 아시죠?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성인 비디오에 등장하는 여성의 얼굴을 특정 여자 아이돌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영상을 딱 보면 그 여자 아이돌이 음란한 행위를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는 그런 동영상들이 막 돌아다니거든요. 작년에 밝혀진 여자 아이돌 딥페이크 텔레그램방 같은 경우는 회원수가 2,000명에 달했고 세계 딥페이크 피해자의 25% 정도가 한국 여성 연예인이라는 통계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딥페이크 이용자들을 처벌해달라는 국민 청원도 20만 명을 넘어선 상태예요. 이제 이런 여성 연예인들에 대한 딥페이크 영상물을 처벌하는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이 개정이 돼서 지금은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거나 유포하면 처벌이 돼요. 여성 연예인들 입장에서 딥페이크에 대응하기 참 어려운 지점이 있을 것 같아요. 자기를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영상이 돌아다닌다는 걸 고소하거나 하면 사람들이 다 몰려들어서 또 찾아볼 거거든요. 알패스와 딥페이크를 놓고
남녀 갈등이 심해지고 있는데요. 알패스를 처벌해야 된다고 하는 분들은 아이돌에 대한 성희롱이다. 아이돌이라는 이유만으로 원치 않는 음란 콘텐츠의 주인공이 되는 거, 이거는 부당한 거 아니냐. 이건 제2의 N번방 사태로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거는 근데 조금 공감이 안 되는 게 N번방과 알패스를 동일선상에서 비교하기는 어렵죠. N번방 같은 경우는 물리적 성폭력이 수반됐어요. 피해자를 협박해서 강간하고 그 영상을 찍게 하고 죄질이 대단히 안 좋은 성범죄였고, 알패스 같은 경우는 좀 그 컨텐츠의 내용에 따라서 좀 다양할 것 같아요. 알패스를 옹호하는 그런 댓글 중에 보면 알패스 욕할 시간에 지인능욕 범죄나 잡아라. 이거 맞는 말이에요. 지인능욕 범죄 당연히 잡아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알패스 중에 불법성이 심한 컨텐츠들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N번방은 극악의 범죄인 거고, 알패스 같은 경우도 그 중에 분명히 중한 범죄도 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음란성의 정도가 심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 나서서 처벌하고, 알패스를 제작하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는 좀 자정작용이 필요한 거 아닌가. 피해자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자라는 피해자 중심주의가 요즘 우리 법원 판례에서 이제 확립되고 있는데, 알패스도 그런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사이다 한마디, 알패스 문화 피해자 입장에서 생각해보자. 오늘은 레깅스 불법 촬영 사건을 다뤄보고자 합니다. 이 사건은 2018년에 버스 안에서 발생했는데요. 출입문 앞에 레깅스 바지를 입고 서 있는 한 여성을 뒤에서 어떤 남자가 휴대전화로 8초가량 불법 촬영을 했고요. 외부로 직접 노출되는 신체 부위는 적었지만 옷이 밀착돼서 신체의 굴곡이 드러난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피해 여성이 신고를 했고 1심에서는 벌금 70만 원형이 선고가 됐었는데요.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촬영된 신체가 레깅스를 입은 하체 부분이었고 충분히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에 해당한다, 이렇게 본 것이고요. 근데 2심에서는 무죄가 선고가 됐고, 그 이유가 특정 부위를 특별히 확대해 촬영하지 않았고 일상복이 돼버린 레깅스를 입었다는 이유로 성적 욕망의 대상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거는 법률에 대한 해석 문제예요. 촬영한 그 결과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법원의 해석이 오락가락했던 거예요. 이것에 대한 비판 의견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옷을 입고 있으면서 타인에게 성적 호기심을 유발시키는 피해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그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레깅스 입은 사람 촬영한 게 음란물 촬영으로 유죄라면 레깅스 입은 사람도 공연 음란죄로 처벌을 해가지고 물론 기존에 우리 판례가 이 카메라 등 일용 촬영죄에 대해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 이것에 대해서 다소 엄격하게 해석해왔던 건 맞아요. 2015년에는 스타킹이나 레깅스, 스키니진처럼 몸매가 드러나는 옷을 입은 여성을 40차례 불법 촬영한 남성, 또 2018년에는 여성 8명의 다리를 불법 촬영한 남성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한 거예요. 촬영된 사진이 노출이 심한 사진이 아니니까 성적 욕망 또는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가 아니다, 이렇게 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불법 촬영물을 찍었을 때 그 노출 부위가 넓어야지 불법 촬영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은 법적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 이게 우리 대법원의 판례였던 것인데, 법원의 판단은 형사사법의 기본 원칙에 충실하고자 했던 것 같아요. 범죄의 해석은 엄격하게 신중하게 해야 된다. 근데 문제는 법원이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니까 이게 참 안 좋은 영향을 줬어요. 아, 노출이 많이 안 되는 사진이면 몰래 찍어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놈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지난 10년 동안 가장 급격하게 증가한 범죄가 바로 이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 성폭력 범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9년에 4.8%였는데 2018년에는 19.0%, 그러니까 거의 20% 가까이 불법 촬영 범죄가 차지하게 된 거예요. 발생 건수를 보면 진짜 심각한 게 2009년에 834건이었는데 2015년에 7,730건, 2018년에 6,085건, 이렇게 많은 불법 촬영 범죄들이 양산되는 거죠. 기존에 이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에 대해서 엄격하게 판단했던 것을 대법원이 이번에 좀 전향적으로 판단을 다시 한 거예요.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대상이 되는 신체가 반드시 노출된 부분으로 한정된 건 아니다. 기존의 입장이 바뀐 거예요. 이제 피부가 노출되진 않았지만 굴곡이 드러난 경우도 충분히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할 수 있다.
그 모습이 촬영되면 고정성과 연속성, 확대 등 변형 가능성 및 전파 가능성이 생긴다. 이로 인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고 나아가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할 가능성이 커진다. 훌륭한데? 훌륭해. 일반적인 성폭력 범죄가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1대1 범죄거든요. 그런데 이 불법 촬영 범죄의 특성은 뭐냐? 1대 다수의 범죄가 될 수 있어요. 촬영한 사람을 1대1로 찍었는데 이게 유포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보는 거예요. 자기의 신체를. 그러면 그 피해자는 수많은 사람한테 성폭력을 당하는 거예요. 물리적 성폭력이 아니더라고 해서 괜찮은 게 아니라는 거죠. 정신적 성폭력 범죄인 것이고 그 성폭력으로 인한 피해는 엄청나게 크다. 그런 것들을 대법원에서 잘 반영한 판결인 거죠. 이거는 레깅스가 일상복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레깅스는 당연히 일상복이고 그것을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서 촬영하면 안 된다는 것을 법원이 확고하게 판단을 해준 거죠. 그래서 오늘의 사이다 한마디, 문제는 레깅스가 아니라 불법 촬영이다.